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역시 명절 징크스에 이길 수가 없는 건가요? 모처럼 좀 서운한 미강 한약이라는 쓴 약을 원샷해버렸습니다. 미강 한약이 뭐냐? 바로 미국 증시는 강세 마감인데 한국 증시는 약세. 이게 이제 미강 한약이고요. 그래도 미약 한약은 뭐 둘 다 약세니까 억울하진 않은데 미강 한약은 조금 맛이 다르죠. 근데 우리 K증시가 뭐 이것도 이제 계절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설이나 추석 연휴 앞두고 단 한 번도 증시가 올랐던 적이 없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연휴 앞두고 어떤 그 현금 확보 수요가 늘어서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뭔가 좀 정량적인 분석이라면, 정성적 분석으로는 K증시가 하도 그냥 사건 사고 많고 작전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대외 악재에다가는 또 초민감 체질인데다가 자신감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약간 빨간 날 몇 개만 붙어 있으면 그 동안에 또 뭔 일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손도 못 쓰다가 까만 날 돼가지고 주식 팔려고 보면 더 떨어져 있을까봐 미리 찾아놓자, 이런 불안 증세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K증시 갑자기 훅 빠진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수급상으로 봤을 때 원인이 이제 거기 있는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탄핵안 발의, 그리고 윤 대통령 체포 구속 이러는 동안 완전히 나라가 거의 내전 수준으로 지금 정치 환경이 험악해졌는데, 바로 이 50일 정도 안에도 그놈의 종이 장사, 그러니까 이제 신규 상장하고 수요 예측, 공모청약, 그 계엄 이후에만 한 20개는 되는데, 이 중에서 오늘 바로 니트박스가 상장했는데, 아니 상장 첫날부터 그냥 주가가 날아가 버렸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자기네는 절대 중복 상장이 아닙니다라고 우겼던 LG CNS, 여기 이제 수요 예측 공모청약에만 97조 원이 몰렸습니다. 그럼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 돈을 다 어디서 빼오겠습니까? 뭐 당장 이제 기존 보유 주식을 다 팔아서 마련한 자금이 아니라고는 해도 어쨌든 포트폴리오상 LG CNS 전용으로 주식 비중을 만들어 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기존 종목의 비중을 줄여서 여기다 갖다 채우는 거지. 그러면 수요 예측 76조 원, 청약 증거금 21조 원, 이거 다 합쳐서 이제 97조 원인데, 이거 지난 코로나 때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물적 분할 상장 때도 그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2차 전지 화학 업종 다 빠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상장에 돈 왕창 몰렸는데, 그나마 지금 그것도 주가가 반토막이야. 하여간 그래서 LG CNS 2월 5일, 그러니까 설 연휴 지나고 또 바로 그 다음 주에 상장할 예정인데, 여기 이틀간 청약 증거금 21조 1,441억 원 꽂혀서 경쟁률 122.9대 1을 찍었고요. 보통 이렇게 공모 청약이 대박이 나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바로 현타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에도 지분 49.5%를 가진 LG 지주사랑 3대 주주 구광모는 지금 뭐 좋아서 그냥 뭐 입이 안 다물어지겠지. 거기다 이제 지금 이 LG CNS 2대 주주는 맥쿼리, 여기서 이제 바로 그 크리스탈 코리아라는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여기 지분 35%총 968만 8,595주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전부 구주야. 그래서 이거 상장과 동시에 엑시트하면은 한 6천억 땡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신주 2,073만 주는 상장일부터 딱 6개월 락업 걸려 있어. 이게 우리말로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인데, 그러면 6개월 지나자마자 뭐 맥커리가 그걸 왜 들고 있겠어, 굳이. 어차피 LG CNS는 LG 가문에서 다 회쳐먹고 대쳐먹고 뭐 경영권도 다 행사하는 건데, 맥커리는 경영권에 손도 못 대는 거를, 주식을 왜 들고 있어? 그냥 팔아서 돈이나 왕창 땡기고 이제 빠지자는 거지. 자, 그럼 이 LG CNS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그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성장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상장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주주들하고 같이 늙어만 가는 그런 수순이냐. 근데 뭐 그렇다고 보기에는 업종도 전혀 다르고, 또 앞으로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확답은 하기 힘들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왜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이제 형님 누님들이 그 구시허시 들어가는 주식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왜 그랬는지, 그거에서 착안하면은 또 뭐 그 전형적인 K증시 스타일 경영이겠죠 뭐. 그게 뭐냐고요? 뻔하잖아요. 돈 잘 벌면 물적 분할, 돈 못 벌면 유상증자. 그럼 LG CNS도 LG그룹에서 이제 분할한 건데, 그거를 또 어떻게 쪼개겠냐? 그것도 뻔하잖아요. 이번에 LG CNS 상장하면서 왜 굳이 계열사 매출 90% 수준인 이런 거를 또 중복 상장시키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제 항변하기를, 상장으로 땡긴 자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명한 AI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쓰겠다고 밝혔잖아요. 이게 바로 그 소리야. 삼성전자로 치면 하만카돈, 그리고 현대차로 치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그 자회사를 또 상장시켜 보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 구씨 허씨가. 그러면 뭐 LG CNS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그 자회사 보유 지분 가치도 올라가니까. 그거는 자회사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 자회사 매출이나 밸류에이션을 모회사가 그대로 흡수할 때나
그러니까 상장 안 했을 때나 좋은 거고, 지금 딱 LG 지주사 주가를 보세요. 작년에 코리아 밸류업 그거 한창 시동 걸릴 때, 이 LG야말로 진짜 밸류업 필수 종목이라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LG도 10만 원 넘어갔다가 이 LG CNS 상장 발표하면서 바로 주가 날아가서 지금 7만 원이야. 왜? 그 LG 주가에 LG CNS의 밸류에이션이 들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떼어낸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지주사 할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김연아 아빠가 은행에 가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 직업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그냥 김연아 아빠라는 것만으로도 대출이 막 거의 무한정으로 막 나왔는데 이제 그 김연아가 시집 가가지고 호적에서 분리되고 나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더 이상 그 아빠한테 이전처럼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거기다 이제 주변에서도 그전에는 이제 그 아빠 엄마한테 막 사람들이 잘해주면서 아유 언제 우리 연아 집에 좀 오면은 같이 저녁 자리 한번 마련해달라고 우리 애들이 막 너무 팬이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도 이제는 김연아 시집가가지고 남편이랑 사니까 이것도 또 결국은 뭐 발길이 끊기는 거고 이게 쉽게 말하면 ESG의 기본 로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K증시에서 ESG를 어떻게 논하냐.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LG그룹의 자회사는 이 LG CNS를 마지막 타주로 전부 거래소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끝일까요? 그 자회사들이 또 밑에 둔 손자회사들은 그럼 가만 놔두겠냐. 그럼 이게 계속 또 그놈의 그 여고괴담처럼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그 케이스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그 구시허시야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게 다냐? 그럼 또 K증시가 아니죠. 최근 여의도에서는 그 구씨, 허씨를 거의 버금가는 지난 카카오 김씨에 이어서 지금은 SK 최씨가 또 어떤 관심사병인데 여기는 SK 하이닉스에서 HBM 부문을 또 물적 분할 후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결국 K증시 생존 전략은 뭐밖에 없다? 바로 떨주 몰팔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치 투자는 같이 망하는 거고 장기 투자는 장기만 상할 뿐이고 그냥 뭐 SK 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막 주가도 급등 나올 때 그때 이제 HBM 물적 분할 가능성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추격 매수에 들어갈 생각이 드냐고. 근데 이게 또 기후가 아니야. 앞으로 한번 보세요. 보통 그런 소문은 사측에서 일부러 흘리는 거야. 반응 보려고. 그래서 별로 이제 반감 없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GM이 그 합작법인으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얼티엄 셀즈. 이것도 지금 뭐 현재는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돈 잘 벌었으면 분명히 또 상장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여기만 이러냐. 에코프로도 이제 보세요. 같은 2차전지 업계에서 뭐 아직도 사실은 전기차 어떤 그 부진의 터널이 끝은 멀었는데 이러다가 진짜 전기차 캐즘이 마침내 끝나고 진짜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한다? 그러면 바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또 상장한다고. 그럼 그게 다일까? 아니요. 에코프로 AP, CNG 아니면 계속 나래비로 그냥 대기 타고 있어. 그럼 이미 지주사 디스카운트 지금도 왕창 때려 맞은 에코프로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제 주주들의 계좌와 함께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랑 알리익스프레스랑 손잡은 이유도 뭐다? 바로 그 이마트 자회사인 이베이 코리아랑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합작법인이 결국 3년 내로 IP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결국은 또 종이장사 엔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탄핵 정국만 지나면 곧바로 나서려고 하는 게 바로 종이장사 계엄령이야. 그래서 뭐 밸류업이고 금투세 폐지고 공매도 금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당장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포인트 회복하는 확실한 방법은 딱 세 가지.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바로 이것만 금융당국에서 실행을 하면은 그날로부터 6개월 내로 반드시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포인트를 회복한다고. 이 내 손모가지를 걸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상장 종목수 상한제, 그리고 유상증자 시 대주주 50% 할당제, 그리고 마지막이 상장 주관사 2년 AS 제도야. 뭐 각각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이제 저한테 들어서 다 아실 텐데 뭐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상장 종목수 상한제는 상장 폐지 종목 1개당 신규 상장 종목 1개 이렇게 묶어서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수를 동결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유상증자 시 대주주 50% 할당제는 말 그대로 상장사가 주식 직원에서 돈을 땡기려면 거기에 대주주가 자기 자본 태운 만큼의 최대 100%까지만 시장에서 조달할 수가 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상장 주관사 2년 AS 제도는 뭐냐?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상장 시점부터 2년 내로는 언제든지 개인들한테도 풋백 옵션을 적용해줘라. 그래서 내가 이거 주가 너무 떨어졌어. 공모가 밑이야. 그래서 나 이거 팔겠다고 하면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수준에서 그 주식을 되사가도록 하는 이게 2년 AS야. 너무 쉽죠? 그리고 세 가지 다 뭐 복잡한 단서 조항이나 법적인 논란의 여지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시행되면 진짜 6개월 내로 코스피는 30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 그냥 회복이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현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코스닥 사상 최고치가 2925포인트였다는 거. 이거 2000년대 초반에 그 새로운 기술 뭐 그런 IT 버블 당시였는데 그때
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먼저 3,000포인트 시대 연다고 난리 났었는데 결국 2,925포인트를 끝으로 완전히 날아가기 시작해서 오늘 720이야. 근데 지난 코로나 때 이 코스닥이 한 몇 년을 누워있다가 겨우 1,000포인트 넘었다고 그놈의 마바라들 먼 프로 이런 데서 다 튀어나와가지고 드디어 뭐 천수닥 시대가 열렸다고 미친듯이 사람들 펌프질 했는데, 아니 전고점이 2,925였다가 그 다음에 344까지 쳐박았다가 다시 1,000포인트에 왔는데 그게 뭔 1,000포인트 시대를 열었다고 표현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때 사실 전고점은 2,925%였는데 완전히 날아갔다가 다시 1,000포인트까지 기어 올라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지. 뭔 놈의 천수닥 시대가 열리기는. 그러니까 이 주린이들 지갑만 다 열려가지고 결국 그런 놈들이 다 슈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듯이 막 방방 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눕더니 한 몇 년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틀하면서 어깨가 쓱 올라오는 걸 보고 야, 이거 이제 드디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달린다 이지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옆으로 돌아놓은 거였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일어나서 뭐 뛰기는커녕. 그래서 결국 지금 코스닥 720포인트라고. 근데 문제는 그 어깨가 들썩거리는 상황에서 비전문가, 마바라, 그리고 주식파리, 장사치, 먼 경제연구소 같은 그런 맨날 틀리기만 했던 놈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어나는 신호라고 했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때 진짜 전문가인 나 같은 사람 뭐라 그랬어? 이게 어깨 들썩거리다 돌아눕는 경우도 있고 앉았다가 도로눕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이미 그렇게 일어나서 펄펄 뛸 정도의 사람이면은 누워있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식시장도 생물이니까. 그렇게 10년 이상을 누워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서 뛰냐고,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우리 4분기 GDP가 오늘 오전에 드디어 발표됐는데, 역시 4분기 중에서 그 세 번째 달인 12월에 그 비상계엄이랑 탄핵 국면 때문에 소비랑 실물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고, 기업들도 급한 지출이 아니면 최대한 하여튼 보신주의 경영 모드에 돌입하면서 4분기 GDP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는 2.0, 전분기 대비 0.1% 겨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분기별 연간 둘 다 예상치에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GDP에서 세 번째로 부진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목별로 볼 것 같으면 먼저 제일 안 좋았던 게 건설 투자인데, 이거는 뭐 그야말로 계절적으로다가 겨울에 원래 건설업종이 이제 약하고 방학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렇게 급감을 했다는 거죠. 아니 작년에도 4분기에는 역시 똑같이 10월, 11월, 12월이고 비수기인데 왜 올해 더 떨어졌냐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도 부진, 그다음에 이제 재고 증감도 보면 보통 기업들이 경기 확장 국면을 예상하면 재고를 늘리는데 이것도 이제 감축을 한 게 당연히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또 부진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골목 상권 그리고 자영업 사장님들의 지난 12월 어떤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서도 또 죄송하다고 했던 그 신용정보, 채권 추심 그런 관련주들이 오늘 이렇게 K증시 정말 전반적으로 다 매도 우위인 상황에서도 상승을 한 거고, 하여간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자영업하는 친구들 또 선후배들 많은데 진짜 보면은 하루에 거의 18시간을 일해. 요즘은 그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진짜 자려고 누워서도 뭐 리뷰도 인터넷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봐도 전부 장사 뭐 이제 이런 레시피 관련된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진짜 얼마나 크겠냐고. 출퇴근이 따로 없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임대료, 알바비, 그리고 뭐 각종 재비용 빼고 그러면 이제 몇백만 원 이제 남는데, 아니 그게 다 본인 인건비잖아. 아니 하루 18시간을 일하는데 그 정도 버는 게 그게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자영업하는 지인들한테 말하는 게, 뭐 다들 어려운데 이 정도 버는 것도 뭐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한테 소중한 넌데, 내 친구고 내 선후배인데 너의 몸값이 이거밖에 안 되냐? 네 인건비는 왜 안 치냐? 그리고 뭐 시설만 감가상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몸은 왜 감가상각을 적용 안 하냐? 그렇다고 뭐 네가 하는 자영업 규모가 무슨 하동관이나 무슨 우레옥이나 그 필동면옥처럼 대대로 물려줄 수준도 아니고, 그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네 몸 갈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제일 답답하죠. 그래서 약간 제가 지난 그 비상계엄 탄핵 국면에서 그건 그거고 송년회랑 연말 모임 이런 거는 취소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만나서 이제 서로 손붙들고 이제 위로를 하던 욕을 하든 어쨌든 우리 골목상권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우리가 좀 지켜드리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당시에는 뭐 욕먹었죠. 너는 지금 나라꼴이 이 지경인데 만나서 술 처먹고 밥 처먹고 그럴 생각이 드냐, 무슨 소시오패스냐, 너는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냐, 뭐 그런 댓글도 막 있었는데, 하여간 오늘 GDP 보니까 그런 게 다 담겨 있었고 저 역시 또 속상한 거는 참 어쩔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해외 반응을 보면은 로이터가 제목을 아주 신랄하게 잘 뽑았는데 4분기 대한민국은 정치적 카오스 속에서 간신히 역성장만을 면했다고. 근데 이게 앞에 전해드린 전분기 대비 0.1% 상승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분기는 또 어떨 것이냐. 사실 우리가 수출 중심 국가인데 그 1위 수출 대상국인 미국이 이제 GDP가 특징이 상저하고잖아요. 그래서 1, 2분기에는 낮고 3분기에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서 4분기에 연말 쇼핑 시즌에서 정점을 찍는 이제 그런 GDP 추세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간다면은 1분기에 우리도 그 최대 고객인 미국하고 같이 또 상저의 발목이 잡힐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캐피탈 이코노믹스 측에서는 이번 4분기 GDP에서 봤다시피 한국의 경제활동 둔화가 니얼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특히 심리 위축이 다시 건설업종을 타겟으로 하는 이 상황은 조금 쎄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설 기간 동안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번호로 좀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명절 특집으로 이제 TV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뭐 금융 범죄나 사기 사건 관련해서 이제 썰 푸는 거. 그다음에 2번 평소에 제가 주장하던 뭐 떨주 몰팔에서부터 상장 종목수 상한제까지 한번 다 총정리. 그다음에 3번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뭐 한국은 비록 휴장이지만 해외 소식이나 뭐 내일 뉴스 같은 거 좀 해줘라 그대로. 그다음에 4번 그냥 다 같이 쉴 때 너도 쉬어라. 이제 이렇게 4개 보기 중에서 번호로 댓글 달아주시면 다수결에 따라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마련해 보든가 아니면 진짜로 쭉 스트레이트로 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K증시의 명절 징크스 때문에라도 일단 나는 괜히 설 연휴 내내 불안하게 지내느니 그냥 그 전에 웬만하면 다 팔고 그야말로 무주식이 상팔자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번 설에도 여지없이 또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설 연휴에 우리는 이제 아예 쭉 일주일 정도 휴장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때는 사지도 팔지도 못해. 그래서 다 묶여버리지만 대신 미국은 계속 평일이다. 거기다가 트럼프 취임 초기인데 어떻게 미국 주식이 빠지겠냐. 이렇게 또 설 연휴 해외 주식 특수를 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뭐 평소에는 본업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새 미국 증시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가 새벽에 출근하려면 또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제약을 좀 받으셨던 분들도 설 연휴 기간에는 뭐 다음날 출근할 부담이 없으니까 뭐 밤을 새도 뭐 다음날 자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달러 돈이나 한번 땡겨보자 이런 전략도 뭐 가능은 하죠.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초반부터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에 또 불이 붙고 있는데 심지어 약간 과열 양상입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렸던 스타게이트. 제가 이제 부럽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게이트라고 하면 무슨 명태균 게이트, 뭐 대장동 게이트 이런 거밖에 없는데 스타게이트 이름도 멋있어.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의 첫 출근 날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진짜 글로벌 빅테크의 어떤 3대 얼짱은 솔직히 아니고 3대 천왕 이 사람들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트럼프랑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5천억 달러 프로젝트 이게 우리 돈으로 720조 원이고 이름이 이제 이게 스타게이트인데 여기 공동 서명을 하고 이제 트럼프가 당당하게 이제 단상에서 발표를 할 때 그 3명의 테크 CEO들은 이제 병풍 역할을 했다고 전해드렸죠. 그래서 정말 그 트럼프의 쇼맨십도 쇼맨십이지만 정말 그 AI 일진인 오픈 AI의 샘 알트먼, 그 다음에 오라클 진짜 글로벌 테크 기업 중에서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 오라클의 CEO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 손 마사요시 뭐 월가에도 엄청 많은 투자를 했죠. 이런 사람들을 본인의 그 사무실 출근 첫날 바로 한 자리에 소집한 트럼프가 이제 AI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구나 이런 메시지로 또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밤 AI 테마주들 심지어 여기 못 끼인 엔비디아 주가까지 전부 급등했는데 약간 좀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야, 그 트럼프가 뭐 화석연료나 아니면 월스트리트나 하여간 미국 전통 기득권들한테만 힘을 실어주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오히려 잔소리만 존나게 많았던 바이든보다 더 정말 오픈 마인드로다가 트럼프가 IT의 진심이었구나 이런 감동의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깽판을 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도 뭔 상황이냐. 그렇게 진짜 트럼프 입안에 혀처럼 굴더니만 갑자기 트럼프가 그것도 취임 첫날 야심차게 발표한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스타게이트인지 뭔지 투자금도 제대로 마련 못한 애들끼리 뭘 하겠냐고 완전히 그냥 똥을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초기 투자금 1,000억 달러로 시작해가지고 향후 몇 년 동안 이제 총 5천억 달러 규모를 AI 전용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고, 심지어 이제 부지 선정까지 텍사스 외곽으로 다 잡았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공들여서 발표한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그 오른팔 격인 일론 머스크가 참나 상상 임신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저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보 소스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데, 1,000억 달러 중에서 소프트뱅크는 심지어 100억 달러도 지금 마련을 못 했는데 나머지 돈 누가 될 거냐. 그리고 오픈 AI 샘 알트먼도 뭐 전에 중동에서 뭐 1조 달러 펀딩 받나 어쩌나 했는데 지금 그 계좌 누가 한번 본 적이나 있냐고. 다 그야말로 AI급의 진짜 그 어떤 인공지능급의 뻥카라는 식으로 완전히 그냥 면상에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샘 알트먼이 본인 트위터에다가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의 그야말로 그레이트한 건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뭐 매국노라는 식으로 또 일론 머스크를 디스하는 글을 올렸고, 그러면서 이미 텍사스에 지금 땅 파고 있는데 그 현장에 와보고 싶으면 와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건 또 지금 무슨 상황이냐, 트럼프 취임 1박 2일 만에 일론 머스크랑 사이가 또 틀어지는 거냐, 아니면 그 일론 머스크가 원래 그 오픈 AI에도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중간에 샘 알트먼하고 이제 싸우고 최근에 막 고소하고 막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개인 감정 때문에 저러는 거냐. 그것도 아니면 또 흔히 말하는 그 여자들의 질투보다 남자들의 질투가 더 무섭다고, 특히 그 최고 권력자를 사이에 둔 그 질투는 진짜 남자들끼리 막 나라를 뒤집어 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 하여간 지금 이렇게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가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일론 머스크를 끼워주지 않고, 야 너는 그냥 그 도지 있죠, 연방 효율성 위원회에만 집중하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도 알겠다고 했다가 막상 이 스타게이트가 큰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나도 좀 껴달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안 끼워줘서 지금 삐진 거. 만약 이게 아니면 두 번째는 또 이제 음모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또 그놈의 딥스테이트와 유태인들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떤 계략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픈 AI 그 샘 알트먼은 뼈대 깊은 유태인 가문의 아들이고,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가 그런 유태인 커뮤니티랑은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다시 이 유태인 쪽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는 그런 정황.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는 뭐냐, 사실 유태인들이 아시아를 막 키워줄 때, 그러니까 먼저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 중국, 그리고 베트남 살짝 갔다가 지금은 이제 인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야말로 어떤 첫 키스의 상대였던 일본, 그때 그 제일 수혜를 받았던 소프트뱅크, 여기까지 이제 트럼프가 끌어들이는 데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들이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저는 여기다 조금 덧붙이자면은, 미국의 경우 진짜 대통령 그 어떤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죄 이런 게 완전히 면책인 이제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뭐 대통령 되면 그 대통령 가족들이나 측근들 감시하는 그런 부서까지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대놓고 대통령 가족들이 뭐 국책 사업이나 아니면 뭐 민간 외교 사절단 역할로 해외에서 내가 대통령 가족이라는 거 팔아가지고 투자받고 막 이러는데, 그게 당연시 되는 나라거든요. 이게 뭐 미국이 비리 천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니만큼 이제 서로 어떤 공동의 이익 주체인 사람들끼리 뭉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뭐라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로비야. 그 다음에 또 뭐 대통령도 어차피 대통령 측근들이 특권 누리고 이런 것도 아예 그냥 100% 차단을 못 할 거면 그나마 투명하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경우는 이번 대통령 임기 4년 끝나고도 기존 사법 리스크, 요게 이제 현재 기소건만 30건이 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라서 기소 중지지만 만약에 다음 정권을 미국에서 민주당이 다시 가져가면은 이게 또 이제 재판으로 또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변호사비가 진짜 한국도 뭐 그 테라 권도형이 김앤장에 90억을 법률 자문료로 냈다는데, 그럼 미국은 어떻겠어요? 그 미국 로펌들 그 사람 이름 한 2명, 3명 붙은 그런 대형 로펌의 경우는 진짜 뭐 변호사비가 그냥 천문학적인 액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트럼프가 당연히 뭐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본인 그 코인까지 출시를 한 마당에 그런 견지에서 돈 되는 프로젝트를 막 자기도 숟가락을 얹으려는 게 정황상 또 이해가 된다. 근데 이걸로 뭐 트럼프를 욕하기에는, 바로 지난주 이제 백악관에서 짐 싸서 집에 간 바이든도 퇴임 바로 일주일 전에 자기 동생을 셀프 사면해 준 걸로 이제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뭐 그 차남 헌터 바이든이 망난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동생은 또 왜 나오냐 했는데, 이게 그 바이든 동생 제임스 바이든이 변호사인데, 이제 형이 현직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기네 로펌 광고에다가 우리 바이든 브라더스는 이렇게 환경이 진심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사탕수수 재배 농가 사건을 맡은 걸 이제 버젓이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미국의 공수처 기능하는 그런 데 돼서 누가 봐도 자기가 바이든 동생이라는 걸 이용하는 광고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이든이 과연 알았냐 몰랐냐 아니면 뭐 용인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조사를 들어가는데 그 뒤에 이제 이 건이 하여간 시간 질질 끌고 하여튼 바이든 정권 내내 재판 연기하고 막 이질을 하다가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드디어 이제 참교육 좀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이걸 이제 바이든이 냅다 사면시켜버리면서 이제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다시는 처벌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럴 때는 쉬는 것도 투자다. 그리고 예수금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 연휴에 다들 신나게 막 명절 분위기 즐기는데 그놈의 이제 배터리 같은 데 물린 분들 뭐 애들 세뱃돈 주면서도 얼마나 손이 떨릴 거며 또 다들 막 윷놀이도 하고 모여서 텔레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혼자 저 방구석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면서 금양 게시판에 또 뭐 없나 아니면 뭐 유튜브 들어가서 소장님 믿습니다 이딴 댓글이나 달고 있으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약간 이럴 때는 그냥 몸도 마음도 머리도 계좌도 다 비우는 게 저는 명절 앞두고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정말 내일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자 1월에 마지막 2거래일 남은 거 중에 하루인데 이런 날마저 내일 신규 상장 종목이 3개나 됩니다. 이게 진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여튼 그래도 뭐 내일 뉴스니까 전해드리면은 내일 와이즈넛, 데이원 컴퍼니, 그 다음에 아스테라시스가 신규 상장이고, 다음 이게 또 다가 아니라 동국생명과학, ISTE, 대진 첨단 소재는 수요 예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 연휴 앞두고 스타벅스가 내일부터 커피랑 티 22개 종류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고 이어서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정말 애증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호텔신라, 현대 위아, HDC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기아, S1, 삼성 전기, 한화 오션, 현대 모비스 이렇게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 내일 미국 실적 발표는 미국의 LG U+에 해당하는 통신사 버라이즌,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그리고 미국의 하나솔루션에 해당하는 넥스테라 에너지 이렇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고, 다음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일본 BOJ 금리 결정 회의가 내일 이틀 차에 드디어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쭉 설 연휴에 길게 돌입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어닝 시즌에 완전히 피크가 찾아오면서 각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막 쏟아지는데 엊그저께 넷플릭스 실적에서 이제 그 단타로 실적 발표 직전에 들어갔다가 바로 30분 만에 15% 먹었다. 이런 분들도 짜릿하죠. 그래서 어닝 플레이 하실 분들은 그래서 설 연휴 때 어차피 다음날 출근도 안 해도 되는데 밤새서 한번 제대로 미국 증시에다가 할애해 보겠다는 분들은 또 관심 가져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K 증시보다 못하겠습니까, 뉴욕 증시가.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